지금 윤석열 대리인단의 변호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 지명으로 조대현 헌법재판관 했던 분도 거기 와 있잖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변호인 했었어요.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저 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또 계엄 이거 위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막 난 진짜 너무 괴롭고 정신이 없어 나는. 이 세계의 본질은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변화라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질 아니에요? 변화라고요? 변화라고 받아들여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늘 변화하고 그 변화가 꼭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덜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작가님도 믿지 말아요. 진짜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괴팍한 정보 처리자들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아니 또 뭐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왔잖아요. 아니 오늘 왜 그래?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왔다는 거는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이런 존재들이. 아니 이게 저 문과 남자가 과학 공부를 하신 이유라니까. 아니 혼자 도대체 여행 갔다 문과 오셔가지고 야 낭만만 가득하시네 이거 지금. 지론이야 지론.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과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이 아무리 못해도 한 60%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 그치,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거.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동하리라고 물론 민주당에서 경고를 계속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내란 수괴가 이상한 산수 마법의 산수를 통해서 풀려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건 상상 못했어. 마찬가지로 그건 못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마무리는 왜 다 이렇게 해요?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놓고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걸 해가면서 그건 뭐 좋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문명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고도 하던데요.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계엄 선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제고부터. 근데 이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진짜 본인이 쓰셨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이거는 선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내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내 자녀야. 그리고 내가 그 부모 자식에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야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이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진짜 우리 아빠처럼 생각하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상당히 정서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도 이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올바른 나라, 계엄에 성공하면 그 어떻게 올바른 나라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21세기에 그 OECD 국가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계엄을 한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분이 또다시 이제 선동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뭐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이전에 1년 내내 재판이 시작될 거의 한 7, 8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군인들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 당신 때문에 인생 망가졌는데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보름 한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군에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한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게 누가 얘기했겠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심지어 윤 어게인 쪽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그 지금 대통령 태도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온 얘기들이 본인들의 진심이라는 생각, 그 윤 대통령의 진심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이것은 그 여론전을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본인이 썼는지 여부를 왜냐면 무슨 뭐 로마선이 무슨 선이 그런 거요. 정말로 전도사급이나 목사님급이 아니면 그런 거 인용해서 쓰기 정말 힘듭니다. 뭐 근데 이제 복역 중이고 책 그것만 보면서 이제 찾을 글쎄요, 수는 뭐 있을 그런지는 수 잘 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게 뭐지? 누가 잘 짜여진 그 각본을 쓰고 있나라는 식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헛소리죠, 뭐. 불쉿이라고 영어로 불쉿. 헛소리죠. 저거 아니 계엄을 무슨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을 했다는 그런 되도 않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그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망상을 공유하는 망상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게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얘기고 별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데 그냥 그 자기들의 망상 공동체를 유지하는 전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뭐 청년들을 향해서 저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저 메시지에 그 공감할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평론할 가치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장 소장님. 좀 영어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어로? 네. 네. A good question. 아. This man is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아. 이게 네. 좀 정신병의 하나의 일환인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의 결핍, 죄책감의 부족, 반복적 거짓말, 조정 이러한 병이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데이트 폭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엄을 선포해서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겠다. 내가 사랑해서 너를 때렸다. 이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너 잘 되라고 너 두드러 팬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는 병적인 거라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헛소리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오늘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할 일 한 군인들에게 미안하고 구치소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2명의 전직 대통령 다음으로 3번째고요. 이분이 이제 암투병 때문에 재판이 좀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결론 자체는 좀 늦게 나왔는데 8대 0으로 네, 하여튼 전원 인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엽 최고께서. 그 판결에는 이게 8대 0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그 임명받은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라서 뭐 다시 리바이벌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그 조지호 청장이 판결이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시는 군이 이런 전철을 그 경찰이 나와 같은 이런 전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나마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데에서 다른 군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에 비해 본다면 그나마 떼느끼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그 경찰 조직에 대한 미안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딱 그 한 가지만은 평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9대 0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9대 0이죠. 네, 9대 0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에 연관된 그런 행위로 인한 파면이잖아요. 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그럼으로써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파면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윤석열 파면 사유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사유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CCTV 국무회의 당시에 열렸던 그걸 봤더라면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파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네. 당시에는 그 CCTV 화면이 공개가 안 됐고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그런 어떤 본인이 계엄 당시 했던 행위들이 그렇게 CCTV 같은 증거를 통해서 공개된 뒤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받았다면은 탄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저는 뭐 헌재가 올바른 결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반성의 멘트를 한 것은 상당히 인정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대통령이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면 공직자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하나의 좋은 선례 관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정치 아스타 시간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성철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출판 도서 500권, 1,000만 원치를 통일교 측에서 구입했다는 의혹이고요. 뭐 도서 수익금 자체는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전재수 의원 측은 정상적인 출판사를 통한 거래였고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 계속 지금 검찰 소환, 국수본 소환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국회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든지 우리 장성철 소장님부터. 그러니까 이런 통일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거의 이틀에 하나씩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재수 의원 쪽에서는 상당히 정말 당황하고 멘붕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이번 주 내에 네.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좀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쵸. 지금 목요일인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명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옛날 것까지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전재수 의원의 비서관을 했던 분이 네.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과거에 전재수 의원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막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면 나를 고소해라. 이런 페북 글까지 올려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재수 의원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고 폭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가. 코너에 몰렸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본인은 어쨌든 부산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아직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돈 받은 거 확실한 증거는 윤용호 측이나 통일교 쪽에서 명확한 정황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만큼은 계속 좀 부인하는 쪽으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재수 의원은 SNS에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한 점 받고 부산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아마 소환 그 출석 요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수사를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잖아요. 2018년도에 있었던 일, 19년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통일교 측의 그 뭐 진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구체적으로 할 텐데 지금 이제 이 쟁점이 될 게 공소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현금과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확히 시계의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일반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래요. 3,000만 원 이하면. 근데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돼서 공소시효가 10년이 된다. 맞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7년이면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만약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전재수 의원의 출판 그 책을 냈을 때 그 네. 책을 한 권당 2만 원씩 주고 뭐 500권인가를 통일교에서 사줬다. 네. 전재수 의원 측은 출판사를 통한 정당한 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정치자금법의 약간 사각지대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그 책을 사주는 것도 일종의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포함시켜서 뇌물죄 수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액수가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면담에서는 뭐 2,000만 원 명품이었다. 나중에 또 3,000만 원의 명품 시계였다가 좀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거는 현금 2,000만 원에 1,000만 원대 시계. 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4,000만 원에 시계 2개였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과연 그 뇌물 액수에 따라서 그 액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이게 갑작스럽게 뭐 별다른 설명이 없이 진술은 4,000만 원에 시계 2개였다고 이렇게 8월 달에 진술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지금 2,000만 원에 한 개, 네. 1,000만 원짜리. 묘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되게 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3,000만 원으로 대충 맞추는 건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전재수 의원이 사실 뭐 우리 있는 평론가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괜찮은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네, 전도 유망하신 분이었죠. 네, 전도 네. 유망하고 그런데
아 진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몰랐다 차마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책을 500권을 뭐 사줬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근데 500권을 책 사준 사람에 대해서 그 감사의 어떤 액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그 한학자시 그 출판사 자서전을 사진 같이 찍어주는 걸로 그걸로 다 끝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파면 팔수록 여러 가지로 그 통일교와의 연관성, 접촉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역시 원래 진술이 맞았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심증을 자꾸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적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 측에서 아직까지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고죄로 한다든가.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허위사실. 근데 그런 거 조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재수 의원이 좀 뭔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화제가 된 거는 2022년에 무슨 희망 전진대회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당시 광역 단체장이 축사를 보내거나 참석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양승조 지사, 이용섭 시장, 이철우 지사,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총리.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국회 있을 때 그런 거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이 와요. 네. 그 통일교에서 직접 오지 않아요. 네. 세계일보 기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축사 보내달라고 안 해요. 네. 참석해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분들이 우리 얼굴 봐가지고 축사라도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영상 축사 보내는 사람 있고 네. 서면 축사 보내는 사람 있고 네.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엮이기 싫어 그냥 아무것도 안 보낼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류별로 판단해야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한 3번 하고 250만 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등장인물이 갈수록 화려해지니까 뭐 특검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해? 수사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지금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공조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박원석 의원님 아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이게 아니 일단 여론에 달려 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경찰이 막 수사를 의혹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수사 안 되네. 그냥 덮는 것 같네. 경찰이 해가지고 수사 못 하겠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제 특검 여론이 커질 텐데 아직은 조금 그렇지 않고 그리고 결국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뭐 말로는 단식이고 뭐 삭발이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고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내부의 적과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김종혁을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우선이다. 뭐 이런 듯이 보이고 뭐 수가 열세면은 어떻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여론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최근에 근래에 있었던 그런 여야 간의 정치 이슈들로 보더라도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그 계기를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여당은 절대로 안 받죠. 네. 그냥 뭐 수로 뭉개고 넘어갈 상황이고 명분도 있잖아요. 과거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덮는 듯한 모양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여론이 공분하면서 이게 특검으로 간 건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까? 아직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고 좀 회의적이에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을 보면. 네. 장성철 소장님 비슷하게 보시는 공감해요. 거예요? 네. 뭐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수본이 야 여당이라서 사람들 봐주는 거 아니야? 수사를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올라오더라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론의 흐름이 바뀌더라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 같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 같다. 예. 국민의힘은 근데 얼마나 진도를 나갈까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서 통일교 천정궁 가셨냐라고 하는 다른 라디오 프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더 말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하면서 약간 회피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거 정말 진심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진심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 네. 당이지만 그리고 민주당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 사건은 특검이 해야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거대한 사입인지 무슨 이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대한 종교 집단이
돈과 그리고 신도를 당원으로 입당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미끼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미 한 사람은 뭐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구속이 돼 있긴 하지만 여야의 정치 실세들이 여러 명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장관도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은 낙마를 했고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대통령도 대표 당시에 그때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갔었느냐 천정궁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야? 아 이게 우리 무슨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 그 쉽게 얘기하면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흔들리고 당도 다 움직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고요. 네. 뭐 그 민주당은 정치 검찰 못 믿겠다 다 특검하자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야 그거 이런 비난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지금 자기 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의심을 받아. 뭐 밝혀내지 못했다. 뭐 진짜 없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두 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무능이죠. 뭐 이거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대장동 항소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해버리고 이것도 이런 사건을 확 밀고 나가면서 거기다가 뭐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해서 국민들 설득하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개 저를 포함해서 뭐 이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그런 그 힘을 집중하는 듯한 것으로 보여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군요. 통일교 특검 어떻게 될지 일단 경찰 국수본 수사 결과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안 좋은 그럼요. 기억이 떠올라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네. 선거 앞두고 안 합니다. 선거 앞두고 뭐가 안 한다.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도 같이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금품수수 부분은 지금 아직 국민의힘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아, 근데 시효는 좀 지났지만 그 네팔 여행 경비 받은 게 정양섭 전 의원이나 김규환 지금 뭐 전 현역 의원. 의원이 아니니까. 아,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직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딱 걸려 있으니까 네. 못할 거예요. 하여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당시 예전에 그 국회 외통이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한테 후원금 줬다는 명단 뭐 300만 내부 원. 문건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전방위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가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 오찬자리긴 한데요.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 통과시키자.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이 갑자기 이렇게 훅 붙은 대구 경북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이런 제안들이 좀 적지 않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 그 지역 정치인들도 종종 주장했던 주장인데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은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약간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명분상으로는 사실 그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에서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 광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도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리고 서울도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래서 뭐 서울 경기에 예를 들면 고양이라든가 뭐 파주라든가 이런 데 다 통합해서 거대 도시를 만들자. 그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 단위가 너무 쪼개져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그 뭐랄까 간섭이라든가 규제가 워낙 많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집값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오던 열차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든가 버스가 요 경계선을 못 넘어갔고 다시 회차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주장 같은 걸 하는 것을 뭐 막거나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권당이니까 이것을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과거에 메가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또 부울경 메가시티 론자. 아니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서울 메가시티를 할 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도 총선을 앞두고 그때 뭐 벚꽃이 피는 때 우리가 메가시티를 만들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박원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가 내년 그 지방선거 앞두고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광역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장이 2명이었다가 1명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건 여러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몇 년 그거 해도 몇 년 걸려요. 메가시티라는 것의 정책 방향에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하기에는 이해관계들이 너무 상이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대통령도 뭐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장 해치우자. 법이 통과돼도 이게 통합은 단계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행 기간 두고 나서.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통령의 제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장 소장님도 그럼 통과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십니까? 안 돼요. 이건 지방선거 이후에는 아마 이 얘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대전 충청 이렇게 한 지역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전국 시도 단위별 구역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국회에서 한번 행정구역 개편 한번 쫙 얘기했다가 사라진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도 그렇고. 네. 괜히 소모적인 개헌도 지금 뭐 잘 안 보이죠. 흐지부지예요. 이제 그나마 이번에 정개특위 설치는 이제 겨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항상 하던 거고 네. 정개특위 하면 또 새로운 위원회 만들어지고 위원장 되고 또 간사 있고 뭐 또 위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일자리 창출 하나의 형식이 아닐까. 항상 만든 거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왜 되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저 헌법소원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 부분은 조금 공감대가 그동안 좀 숙성해서 통과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제 오래된 얘기죠. 과거에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지구당을 없앴는데 이제 사실상 그 지구당을 없앰으로 인해서 결국 현역 의원인 사람과 원외인 사람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러니까 사실 광역 이 시도당만 인정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에서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사무실을 못 내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내다 그렇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왕왕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과거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고비용 정치 혹은 고비용 선거 이런 폐단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좀 더 정당 활동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 정치를 두는 게 마땅하다. 정치권 내부 공감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떠냐가 하나 변수일 것 같고 이제 이런 일이면 눈치 보느라고 서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달라 그러는 게 문제인데 이번에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